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지연 학연으로 얽힌 장교들이 우병우 수석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장성 진급을 위한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에까지 우병우 라인이 특세하고 있는데 군대까지? 우병우 수석, 설마 나라가 난장판이다, 구국의 결단을 하겠다, 이러는 건 아니겠지요. 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분께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공위를 계속 날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사를 찾은 생존한 독립유공자들이 우리 생존한 애국지사 유공자와 유족들은 총궐기해서 건국절이라는 망국 논리를 철회할 때까지 극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 학생조직을 결성했다가 옥고를 치른 승병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 등 14명이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러다가 심재철 국회 부의장 견강부회하신다, 즉 억지를 부리신다,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겠네요.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되지도 않을 독립을 하려고 억지를 부린다 라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었죠. 독립유공자 어르신들, 아직 이 나라는 광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괴뢰군 장교딸이 집권하고 있으니 더욱 말입니다. 서울 남대문 한진해운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전체 이사 7명 중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있는데 조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할 일이 아닙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6,600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300억 등 국민돈 1조 원 이상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건재한 대한민국, 그 뒷감당을 노동자들이 해야 하겠네요. 1조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강성 친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실명을 공개하고 호화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바로 다음 날 바통을 이어받듯이 청와대가 유착과 관련한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공작 정치라는 청와대 기획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나와서 이것은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그림이라는 것일까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물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우병우 수석 문제와 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문제는 별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행적, 로비 이런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청와대가 송희영 전 주필이 우리한테 로비했다 아예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주필 자신이 터뜨린 송희영 주필의 어떤 그 부적절한 처신 문제와 우병우 수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때문에 이거 터뜨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거꾸로 송희영 그 주필이 속한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 문제를 건드린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다라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큰 그림,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작전에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가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이 우병우 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이제 그걸 흔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일부 언론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부패 기득권적 행동을 알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서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닷새 만에 이제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렇게 발언한 그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그 8월 20일 날 그 발언할 때 닷새 후에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이미 다 봤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여러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이미 청와대가 다 알고 있는. 근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 언론을 갖다가 징치하지 못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나선 게 아닌가. 실제로 김진태 의원도 그 자료 출처와 관련해서 검경 국정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청와대나 예.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김진태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청와대가 이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그 일주일 전에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아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도 다 보고된 사실 아니겠느냐. 정상적인 청와대라면은. 예. 그런 걸 이제 김진태 의원이 뒤늦게 이제. 그렇다면은 김진태 의원은 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자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까요? 예, 뭐,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 문제는 만일에 이런 것이 이제 사정기관에 의해서 입수된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가 이걸 갖고 있다가, 청와대에 대한 반격에 이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반격 자료로 이게 썼다면은, 그야말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된 굉장히 문제고, 이건 몇 명의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비리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기가 문란해지는 이제 국가기강에 관련된 문제라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구 감소로 군 징병에 필요한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남경필 도지사는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0만 명 정도의 규모로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 모병으로 선발한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는 9급 공무원 수준, 약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을 했고요. 모병제에 따르는 추가 부담은 약 3조에서 4조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이전, 야당과의 연정에 이은 대선 집권 전략 3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남 지사께서 이 굵직한 의제들을 제시하면서 이슈화하고 있던데 이 문제 얘기 좀 해보죠.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 어떤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위기 중에 굉장히 큰 게 이제 북한 핵, 이 핵 잠수함으로 해서 발사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국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 50 좀 넘었는데 제 친구들이 하나에 100만 명 태어났는데 지금 40만 명 조금 넘고요. 아마 2025년 10년도 안 남았는데 30만 명대로 확 떨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와 같은 군대 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이제 63만인데 2025년도에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허. 모든 자원들을 그냥 문제가 있든 없든 다 모아서 특히 복무 기간을 한참 들려야 되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징병제로 해도 그러면 자원이 부족할 판에 모병제로 해서 그 자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원을 채우자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예. 작지만 강한 군대, 사람보다는 기계화된 병력과 또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야 되고요. 예. 군사 병력도 지금 2년 정도 복무하고는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많은 문제 병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훈련되고 장기 복무를 하는 그러한 이 기술력 뛰어난 병력들로 숫자를 감축을 해서 네. 군을 현대화해야 우리 군이 앞으로 2025년 이후에도 예.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요. 예. 어느 순간 우리 인구가 확 줄어서 지금과 같은 병력을 유지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군대는 병력의 수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전투력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투력 커버가 되겠습니까? 예. 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예. 이것은 군 내에서도 상당한 그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어떤 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이 국방 전문가 등이 판단한 적정 규모는 25만 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에 30만 명이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몇만 명이 좋겠느냐는 토론을 해야 되겠고요. 줄이고 강하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인구 절벽은 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안 하면 인구도 줄어들어서 병력은 줄어드는데 군의 현대화는 안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모병제로 소위 병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될 테고 처우를 합당하게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역시 돈 문제인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군대는 쉽게 얘기해서 끌려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군대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 약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야 됩니다. 네. 숫자는 줄어들죠. 그래서 약 이걸로 생기는 추가 부담은 약 3, 4조 원 정도 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병력이 감축되면서 또 줄어드는 이 비용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군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약 매년 10조 원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사회 전체에도 플러스 요인이 돼서 네. 이 상당한 청년 창업, 이 청년 일자리 효과도 사실은 네.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세로는 무난하게 패배하는 길이라면서 대선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명분 없는 제3지대론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수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패권 정당이 됐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부겸 의원은 온라인 권리당원들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 당에 열성 지지층이 있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제3지대로 결국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3지대론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아닙니까? 대세론 나오고 제3지대론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언론이 지나치게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부겸 의원은 제3지대 안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결국 제3지대라는 게요. 예. 탈당하거나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당적은 여기 두고 후보는 딴 데 가서 되거나 그런 그림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이제 저도 정치를 한 30년 한 셈인데. 예. 탈당을 하든 신당을 하든 무슨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혹은 또 역사가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대의가 있던가요? 예. 그런 게 없는 가운데서 하는 여러 실험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당에서 안 되면 또 나가서 저 당 가고 또 저 당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뭘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한테 동의받기 어렵다. 그런 거를 제3지대라고 한다면 나는 관심이 없다. 그걸 분명히 한 거죠. 명분 없는 제3지대 행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란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 과거 경험을 보고 그렇고요. 또 제 자신은 그런 방식의 제3지대라는 데는 저는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끄은 거죠. 예. 근데 이 제3지대론이라는 게 왜 나왔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번 지도부 선거 과정을 보면 35,000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했죠. 35,000 권리당원, 또 넓게는 10만 온라인 당원들의 성향이 그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친문 성향.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라는 게 이번에 이제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 지도부 선거에 그 경선률 비슷하게 또 대선 경선도 치른다면 해보나 마나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대세론이고 그래서 나온 게 제3지대론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물론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런 애정 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강한 애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어떤 한 개인만 보느냐 아니면 정말로 절체절명에 빠진 한국 정치를 한국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야권의 어떤 재집권을 바라느냐 분명히 이런 것 야권의 어떤 집권을 바라느냐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열성 지지층이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정치 지도자라면 그런 열성 지지자를 가질 만큼 어떤 강렬한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판단해 볼 때 저는 결국 대선에서는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본선까지. 중요하죠. 본선에서 이기는 것. 그렇다면 그분들이 고민이 간단치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들의 열렬 지지만 가지고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니냐. 표의 확장성이라든가 지지 기반을 조금 넓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이 나올 텐데 그리고 전당대회 한번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예단해버리면 당의 생명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지난 월요일에는 언론 보도 외압 및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한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도 외압에 시달리는 언론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간사의 증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보도 지침 외압,
그 실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사드 관련 보도 지침 사태인데요. 지난 7월 8일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이제 성주가 배치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로 사드 배치가 굉장히 국민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떠올랐는데, 이런 가운데 7월 11일 고대원 사장이 각 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임원 회의에서 사드와 관련한 KBS의 당시 뉴스들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과 다름없다, 사드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저희 조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여당과 거의 유사한 주장과 주문을 하면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제작의 총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을 질타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관련자들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도본부장이 이 같은 사장의 발언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듣고 온 해설국장이 사드 관련된 뉴스 해설을 했던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할 것을 촉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설위원들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는 분들인데, 이런 식의 어떤 보도에 대한 침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항의를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더더군다나 당일날 오후 보도본부장이 사드 관련 해설로 주의를 들은 해설위원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수원 인력 센터 같은 곳으로 인사 발령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더더욱 이제 항의가 거셌습니다.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자체 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들을 파악을 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송법은 KBS 사장이 방송의 편성에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4조 2항과 3항의 내용인데,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방송 편성이라 함은 단순히 분량이나 종류뿐만이 아니라 시각, 내용, 배열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대원 사장이 사드 배치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정한 시각으로 보도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시정하도록 말한 것은 법이 금지한 방송 편성 개입 행위다. 따라서 방송 독립과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 2항과 배치된다. 이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방송법에서는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보도 책임자들이 사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균등하게 담지 않았다. 바로 이런 방송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실제로 그 해설위원 가운데 한 명을 해설위원실 바깥으로 이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방송법 위반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KBS 감사실은 이것도 모자라서 이 사드 보도 지침을, 사장의 사드 보도 지침 발언을 폭로한 저희 조합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본부장 송은지호 위원장과 이제 공수위 간사인 제가 감사실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왔고, 또 해설위원들 전원, 기자 경력이 30년이 넘은 해설위원 전원이 이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너희들이 한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추궁을 받기 위해서 감사실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당한 감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미국 국방장관 등이 경부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반발하는 주민들을 맞닥뜨렸고 6시간 넘게 총리 일행이 발이 묶였었죠.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KBS 대구총국에서 취재를 전담해 왔습니다. 근데 본사의 보도 책임자들, 즉 통합뉴스룸 국장과 편집주간, 네트워크부 부장 등이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에 관해서 폭력성을 강조하고 누군가 반대 주민들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이른바 외부 세력 프레임을 부각시킨 것으로 매우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7월 16일 25년 전 정원식 총리에 대한 이른바 밀가루 테러 사건 자료 화면을 콕 집어서 리포트 화면 편집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7월 17일에는 현장 취재 기자들이 외부 세력이 있다는 것은 경찰도 주민들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리포트에 이제 끼워 넣었죠. 가장 큰 문제가 불거진 것은 7월 19일이었는데 KBS 본사 보도 책임자들이 대구 총국 보도국에 성주 시위의 배후에
이른바 외부 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9시 뉴스용 방송 리포트를 제작할 것을 대구 총국에 지시했습니다. 당일 오후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성주 시위의 외부 세력 개입 확인이라는 기사 등을 이제 인용하는 취지였죠. 근데 대구 총국 보도국이 취재해보니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와 역할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외부 세력의 진위와 역할을 기사에 언급하는 자체가 편향적인 편집 방향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죠. 취재 제작이 부적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본사 보도 책임자들은 이를 묵살을 했고 결국 해당 뉴스는 취재 기자가 아니라 보도 책임자인 그러니까 대구 총국의 보도국 데스크인 취재 부장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 리포트를 제작해서 당일 9시 뉴스에 경찰 성주 시위 외부단체 시위 참가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포트 내용에는 외부 세력 개입 여부의 근거도 부족하게 반영된 채 기형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데 이르기도 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늘 아침 9시 반쯤 됐는데요. 오후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시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이게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선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왜 여기다 쑤셔 넣느냐? 말도 안 된다. 야당이 교문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거다. 이러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고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 야당 의원들을 멍텅구리라고 했단 말이죠. 예. 우리 손혜원 의원이 그 교문위 소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예, 그 상황을 잘 아는 데다가 제가 이제 교문위 중에서도 그 의원들 각각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있고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은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에 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군요. 자, 좀 내막을 알려주세요.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금 계속 예산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침 또 추가 경정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 교육 문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당론으로는 누리과정 신규 예산을 1조 8천억 원 편성해서 추경에 추가를 하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에서는 300억짜리 조선소 있는 지역 문화예산을 2주 만에 만들어서 가져와서 돈을 펑펑 쓰겠다고 하면서 내후년까지 만들어질 배 예산은 500억씩은 그냥 막 갖다 퍼부으면서 아이들 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됐었고요. 심지어 자기들이 했던 공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갖고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들이 정말 어렵게 예산을 꾸려서 나가고 있는 건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특히나 이렇게 세금도 많이 걷고 해도 돈이 남아서 하는 추경이라고 하면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도저히 그것이 다 안 되겠다고 하면 이제 세계잉여금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세금을 이만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놨는데 마침 해보니까 1조 2천억 원을 더 걷게 된 거예요. 이 세계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감대 쓰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절반이라도 우리 교육 때문에 생긴 지방 채권을 좀 상환을 해주자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손혜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올해 14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2013년도 대비해서는 5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조이던 게 거의 5배가 늘어 14조가 된 건데요. 그러면 시도교육청이 갑자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방채는 전부 다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을 박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하지 않고 지방에다 떠밀어서 생긴 이 부채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생겼으니 그중에 6천억 원이라도 좀 시도교육청 지방채 상한안에 쓰자라는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것이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28일이었고요. 29일에 교문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이제 전체에 걸려서 새누리당 의원이 다 오시긴 했는데 착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대치를 하다가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기들 앉아버리면 누리과정 예산이 통과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날치기를 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문위원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국민들이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를 더 많이 뽑아서 교문위에 더 많이 배치했다는 것은 예. 국민들이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예. 뜻이 그런데 국민의 예. 뜻대로 하는 것을 날치기라고 하면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니, 날치기 같으면 그 와서 현장에서 뭐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과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방해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 잘 예. 아시겠지만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70% 이상의 의석을 점령하지 않으면 어느 예. 당도 어느 안건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새누리당이 이제 길을 쓰고 누리과정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긴 곤란하고 그렇다고 앉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본인들이 보이콧을 하는 방식으로 나간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체 원리금 상환을 6천억 원 하자고 이제 증액 의결을 해서 넘긴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 뭐 날치기가 아니네. 방관하기네. 방관하기. 예, 이건 새누리당의 보이콧이지 저희의 날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날치기를 국회법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당도 날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치기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새누리당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날치기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문 걸어 잠그고 막 소화기 뿌리고 방망이 줄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날치기인 거고. 예. 이건 이제 다수 당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교문위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의결을 했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뭐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뭐 초헌법적 발상이다, 뭐 이 헌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까지 격분을 하셨던데 단군 이래 나라가 건국돼서 4,000년 가까이 잘 살고 있는 민족에게 건국전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새누리당이 지금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도교육청이 적자가 계속 나는 것이 티가 별로 안 나니까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실감이 안 나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교육감들 만나보고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요. 이 누리과정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럼 적자를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졸라매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교사 채용을 안 해요. 신규 교사 채용을 안 하고 그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간제 교사를 뽑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육청이 자기들이 필요한 정교사를 채용을 하면 이 난리가 날 일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에 비해서 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교육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교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교사가 못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이 예산을 주질 않고 뭐 누리과정은 너희들이 해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라라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신규 교원을 확충하지 못하고 전부 다 기간제 교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가면 이제 실험실에 무슨 실험도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한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하면 지금은 실험기구 하나를 가지고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받는 교육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건 이런 겁니다. 누리과정은 하고 무상급식 하지 말아라. 교육부가 아슬아슬하게 내려준 예산을 딱 들여다보면요. 이 무상급식만 포기하면 딱 아구가 맞을 만큼 예산을 내려줍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지난 몇 차례 걸친 무상급식과의 전쟁에서 계속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이 의무급식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누리과정으로 예산을 쓰라고 강제를 하면서 의무급식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딱 모자라게 예산을 줘서 강제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꾸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교육의 질 저하로 직행되는 겁니다. 일선 교사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돈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예산 저런 예산 이제 종이 한 장까지 아껴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013년 대비 5배나 늘어난 이 지방채를 상환을 해주자는 것이 그것도 아주 일부거든요. 6천억 원. 예. 교육청에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사실 이렇게 막무가내식 일방 불통 국정 운영을 해온 박근혜 정권 심판하고 여소야대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이 난맥상 해결하라고 여소야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뭐 아직도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무슨 5.16 같은 초헌법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따라가려면 멀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야 사이에 지금 추경 뭐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교문위에서 통과된 안을 갖고 추경 통과 못 시키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 아니에요? 새누리당 입장은 지금 이제 우레탄 트랩 교체 사업하고 이제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근데 6세 이하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탄원하고 수은 회원 보증기금 매평안을 감액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줄 수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뭐 원내 간의 협상이 오늘도 계속 일어나겠지만 예,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데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인 거고, 이제 새누리당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1조 8천억 원이나 보통 교부금으로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잡아놨다. 우리가 이럴 만큼 그 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할 텐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세수가 늘어나서 초과 세수가 생겨서 1조 8천억 원의 잉여 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 돈은 내년에 내려줍니다. 2017년에. 2017년 1월에 그냥 내려주면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땡겨서 지금 내려주는 거예요. 예.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뭔가를 더 해주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인데 내년 1월에 줄 돈을 지금 9월에 땡겨주면서 마치 교육재정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마타도어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이 지방채 교육 재정 확보하는 이 일에 같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예,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싫어하면 안 하고 뭐 하자고 하면 하고 이런 여당을 보면서 말이죠. 야, 저 박근혜 대단한 사람이다. 정권 말에 이렇게 여당을 틀어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정상적인 방법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 야당에서는 뭐, 한치도 물러설 계획이 없는 거죠? 예, 뭐,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이건 이미 의결을 해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예. 이걸 뒤집으려면 다시 저희가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 교문위 위원들은 지금까지는 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네. 예. 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예, 멋집니다. 박수 보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신은 관심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예,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제3지대로 가는 것은 대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친문 일색 지도부로 지금 대선 후보도 사실상 문재인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대세가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단하기는 이르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희 당의 대의원 정도 되면 정치인 3, 4선쯤은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대표를 선택하는 기준과 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히 다를 거다. 그런데 언론에서 미리 이렇게 대세론이라고 그분들의 선택을 예단해버리면 당의 생명력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가 어쨌든 뭐 권리당원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편이 됨으로 해서 친문,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다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대의원, 당원들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지 않겠냐, 이런, 뭐, 자조 섞인, 대세론, 패배주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분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매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그냥 당연히 문재인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수가 높은 대의원 당원들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분들의 선택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민이 간단치 않을 거다. 열렬한 지지만 가지고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면 표의 확정성이라든가 지지 기반을 조금 넓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니까 청취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지금의 경선룰 그대로 대선 경선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당에 계속 남아 있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부겸 의원은 아직 경선룰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경선룰이라는 당대표를 뽑는 경선룰인 것이고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룰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왜 계속 뛰겠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 잠재적인 주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다. 이렇게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아주 뭐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친문일색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맞지만 어쨌든 지금 게임은 일단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선의 전대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패배주의가 아니라 당의 역동성을 살려서 대선의 승리, 정권 교체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지도부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이분들이 뭐 무슨 어느 한쪽에 빠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무리 아닌가요? 일단 그 온라인 권리당원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분들의 그 의사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반영은 됐는데 이른바 뭐 문파 뭐 이런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됐겠죠. 근데 그게 뭐 정말 대세를 좌우할 정도로 단순히 그런 이유로 지금 그 친문 일색의 지도부가 들어선 거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우려를 하는 건 이제 충분히 이제 합리적이지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대선 국면에서 흥행을 시키고 성공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의 입장, 상당히 신선합니다. 뭐 자기가 좀 아싸란 면이 있죠. 당원들에게 지지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 지금 친문으로 여긴 굳어졌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고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태지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금태섭 의원, 또 박경미 의원,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의 김용익 전 의원 이분들이 인선됐군요. 추미애 대표가 이제 후속 당직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도 뭐 윤관석 수석 대변인, 신창현 비서실장, 안규백 사무총장, 이른바 이제 친문이 아닌 쪽의 어떤 분들을 이제 중용을 했고, 오늘도 이제 후속 인사가 났는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결별을 했고요.
뭐 어디 무슨 계파색이 상당히 이제 옅은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정미 의원은 김종인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 1번으로 김종인 대표가 이제 발탁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 수석을 맡았고요.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고 그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할 수가 있고 뭐 통합과 탕평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친문이라는 계파가 최대 계파로서 아예 그 당직에 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안배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정책 라인에는 친문 인사들을 이제 배치를 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예. 정책위 의장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 임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정책 책임 라인에는 일단은 당의 주류를 차지하는 친문 인사들을 배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호중 의원은 뭐 대표적인 문재인 전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안배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김용익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파워 트위터리안이잖아요. 예, 트위터를 예. 아주 열심히 하셔서 예. 트위터에서는 아주 상당히 유명한 셀럽이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인가요? 100만 권리당원 모집을 한다. 예.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서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입당을 해서 권리당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트위터에 올리셔가지고, 예. 지금 이른바 이 친문 쪽에서는 약간 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또 그 대선 경선이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트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분이 뭐 사실 서울대 교수잖아요. 그렇죠. 의대 교수시죠. 예, 또 보건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전문가로도 통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필리버스터 때 예, 또 활약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한데. 아주 그 사이다 필리버스터를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때 획기적인 그런 공약들 또 정책 비전들 이런 것들이 또 제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금천지역위원회 좌담회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에, 네. 의원과 당원 8분을 모시고 제가 좌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아, 예, 예. 왜 이 더민주 금천지역위원회냐, 예. 하면은 그 전당대회 4일 전에 금천지역위원회에서 이번 전대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대의원 한 40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금천지역위원장이 이제 현역인 이훈 의원인데 이훈 의원은 나도 사실은 누가 적임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대의원 당원들과 한번 누구를 지지하는 게 옳은지 토론을 해보고 싶었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예. 뭐 오더 금지 모임도 있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누구를 하면 좋겠다고 하면 대의원과 당원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게 이제 오랜 이제 관행인데 금천지역위원회에서는 그걸 일단 깬 거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여러분들 자율에 맡겨서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토론을 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이 토론회 장이 한번 마련이 된 지역이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러면 앞으로의 그 대선에서 어떤 집권 전략 이런 부분을 그 대의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들으러 제가 이제 간 자리였습니다. 저도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 중앙 정치인들만 만나게 되는데 예. 지역에 계신 대의원들, 그 이른바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처음 뵙게 된 자리였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썼고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먼저 그 좌담 진행하기 전에 8분 중에 추미애 후보를 지지한 분이 몇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5분이 지지를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3분은 추미애 후보를 지지를 안 하셨고 그러면 왜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연설을 잘했다. 연설을 하는 중간에 이제 박수가 나오는데 다른 두 후보는 박수가 나와도 그냥
쭉 진행을 하는데 추미애 후보는 그걸 다 반응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더라. 네, 그런 현장 연설을 잘했기 때문에 2위와 격차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종걸 후보는 대중들한테 메시지 전달하는 게 좀 약하다고 봤고, 김성곤 후보는 진보 성향이 더 강해서 그 대선 후보를 바칠 수 있는 이미지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미애가 낫다고 봤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발탁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에게서는 DJ의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호남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물었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가담하고 노동법 날치기 뭐 이런 거는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사과하니까 용서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것도 상당히 이제 표를 많이 얻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고,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대의원들한테 왜 지지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른바 그 싹쓸이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다수파가 있는 건 좋은데, 그 절대적 다수가 올바른 노선을 관철해서 승리하면 좋은데, 그 절대적 다수가 판단을 잘못하면 당이 한꺼번에 망한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일단 이게 절대적 다수가 됐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는 포용과 흡수라는 키워드가 좀 맞붙었는데요.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대의원이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3자 필승론이다. 이게 3명이 모두 나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87년에 4자 필승론의 재판이 될 수가 있고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친문 세력이 절대적 다수가 됐으니까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도 포용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그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큰 지도부 세워서 가면 된다. 이게 이전에도 계속 분열과 갈등 이런 게 막 1년 넘게 지속이 돼서 국민들이 저기는 정권을 주면 안 되는 집단이라고 인식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서 가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줘도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세력은 그러면 본류에 이제 휩쓸리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다른 후보 키우자는 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가 있는데 왜 통합을 해가지고 누구도 끌어들이고 누구도 끌어들이는 얘기를 하는지 그건 좀 이 상황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좌담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문재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나름의 어떤 집권 전략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 60대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문재인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추미애 지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미애를 이번에 찍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문재인이 사라져야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부분 이제 또 이제 반대쪽에 계신 이제 대의원께서는 그분도 60대이신데 두 분 다 이제 호남 출향민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남색이 빠지면 비호남색이 강해지니까 호남은 조금 더 물러서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그 DJ가 노력해서 혁신 민주 세력을 키운 게, 비호남에 키운 게 친노다. 진보 세력의 정치 후계 집단이 친노인데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같이 가는 게 맞고, 친노는 당연히 우리 후진으로서 더불어 갈 세력이다. 그래서 호남이 나이가 먹었으면 물러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호남 출향민 60대 대의원들이신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 문재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게 부딪히고, 또 추미애를 지지했음에도 문재인에 대한 또 비토 감정은 남아있는 또 이런 재밌는 현상을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점이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당원들의 힘을 강조한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뭐 당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 이 후보 꼭 찍어줘야 해. 이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당원들이 먼저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원, 그 당의 지역위원장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들을 당원이나 대의원들한테 많이 이양을 시켜서 이분들이 정말로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정당생활 활동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면 집권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시간 20분 동안 제가 그 자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뭐랄까요, 새겨 들을 만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분들이 이제 한 10년 야당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슴에 칼을 한 자루씩을 지금 갈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정말 돌아오는 길에 새누리당은 참 많이 긴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10년 동안 우리가 무슨 꼴을 겪었습니까? 아마 비단 김천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훌륭한 정치 의식을 가진 그런 당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 지면에 2면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의 밑바닥 민심이라고, 당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이런 수준 높은 당원분들이 계신데, 당원들이 모은 표심을 친문 패권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얘기하는 거, 이건 모독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우리 대의원 정도 되면 3, 4선쯤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이 딱 동의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네, 오늘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만나는 날입니다. 안진걸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이 돌아왔군요. 예, 매주세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듣고 응원도 보내주시고 참여연대 팟캐스트까지 덤으로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연대 회원들이나 시민들 만나면 김용민 브리핑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참팟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한번 출연했지만은 참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팟캐스트죠. 예, 그래서 참팟인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안진걸 처장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앞부분에 지금 한창 가습기 참사 청문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곧 있으면 2년 되거든요. 그래서 단통법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가습기 참사 청문회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옥시트 핵심 증인들은 아예 빠졌고요. 정부는 국정조사 특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더니 급기야 감사원이 이번 주 초에 감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 때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자기 정권에서 발생한 참사가 아니니까 조금 도와주는 것 신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상황을 정확히 보니까 사과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감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검찰은 SK케미칼이나 애경이나 이마트 쪽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건 참 역시 정권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 참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수십 년 전에 벌어진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자행됐기 때문에 다 사과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과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 정권은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는 것 자체가 싫고 대통령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원도 그 눈치를 보고 감사를 거부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거죠. 853명이 죽었으면 정부 부처의 책임이 크든 작든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옥시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정부도 사과 거부하고 감사원도 감사 안 하는데 우리 뭐하러 나가냐. 그리고 거의 집단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비록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일부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그 태도가 이번 가습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옥시 청문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예. 이번 주까지 계속 되니까요. 계속 제가 관심 가지면서 이번이 청문회 끝이 아니고 계속 국정조사 계속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집단소송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든 정부 사과 받아내야죠.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활동 저희들도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단통법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 단통법은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다. 원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데 다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대고 풍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 근거가 정확하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 텐데 일단 통계청에서 4분의 2분기 그 가계 통신비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가 6%나 됩니다. 15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통신비 고통에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반면에 통신사들의 이득은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3.5조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2조가 좀 안 됐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통신삼사가 2015년에는 3.5조 가까이 치솟았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2014년도에는 9조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8조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으로만 1조 가까이 줄인 거죠. 그런데 그 마케팅 비용이 뭐냐면 결국 단말기 살 때 지원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단통법을 통해서 지원금을 대폭 안 줘버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용납할 수 있는 뭐냐면 지원금을 아꼈으면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요금 폐지도 안 하고 통신요금 인하도 안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아끼면서 통신요금은 통신요금대로 그대로 비싼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통신요금이 조금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그 데이터 전용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음성이나 문자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게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일부 있고 일부 계층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보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 중에 6% 그리고 그것이 금액으로는 15만 원 가까이 되는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기다 통신비까지. 그래서 제가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합치니까 가계 지출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무상으로 해주거나 거의 비용이 안 드는 비용들이 우리는 가계 지출에서 50%나 든다. 아이고 이런. 안 그래도 이제 그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래서 힘들게 일해서 맞벌이 하건 개인이 벌어서 200에서 300만 원 벌어갖고 집에 갖고 가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 다 지출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1200조까지 치솟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판단하겠죠. 아유, 그러면 애 안 낳겠다, 못 낳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은 세계에서 최악이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역시 최악인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 단통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년 다 돼가니까 우리 애청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단말기 비싼데 그럼 지원금이라도 많이 주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이제 PD님도 아시겠지만은 요즘 갤럭시 노트 7이 무슨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출고가가 95만 원 안팎이에요. 기술이 진보하면 보통 단말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100만 원 안팎까지 지금도 단말기가 가격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 노트 7을 사러 가려면 지원금이 15만 원밖에 되질 않으니까 개인이 80만 원 넘게 자기 돈을 들여야 되니까 당연히 단통법상에서 지원금을 조금만 주는 문제에 대한 온성이 다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통법의 문제도 드러나지만 사실 통신 3사나 제조 2사의 담합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현행 단통법이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33만 원까지는 줄 수 있고 거기다가 판매점 대리점이 15%를 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35,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근데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지원금을 15만 원만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나 통신사가 지원금을 일부러 조금만 책정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단통법이 호갱을 해결하겠다 해놓고는 실제는 호갱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이제 잘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하겠고, 또 이런 부당한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그래야 할 테고요. 이걸 대신 해주는 데가 바로 우리 시민단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예,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제 통신비나운동, 요금으로는 기본요금 폐지운동, 그-다음에 단말기에 끼어있는 가격 거품을 인하하자, 제거하자. 그러니까 국민 입장이 이거잖아요.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거품이 껴있다면 지원금을 많이 주거나 그리고 동시에 통신요금까지 인하되면 제일 좋은 거죠. 이제 이런 요구를 저희가 계속 국회 쪽에 전달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본요금 폐지 법안도 지금 내고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때도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한 법안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권력감시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뭐 저희들이 우병우 수석도 고발하고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래 뭐 친박 3인방 선거법 위반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동시에 저희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핵심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과도한 고통과 부담 때문이다 해서 뭐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 담합에 대해서 신고도 한 것처럼 통신비 인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진걸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9월 6일 날은 참여연대 창립기념식도 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6시 반부터 진행하는데 우리 또 김영민 브리핑 애청자들께서 한번 구경도 오시고 오신 김에 참여연대 후원회원도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진보적이고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를 좀 시민들이 더 많이 도와야지 이 정말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 너무 민주주의나 민생을 막 함부로 대하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응원과 후원 적극 부탁드립니다. 9월 6일 화요일 저녁 6시 반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예,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러시아의 아주 걸출한 작가죠. 막심 고리끼의 은둔자라는 소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은둔자. 예. 네, 그렇습니다. 은둔자.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막심 고리끼는 거의 아실 겁니다. 어머니라는 소설로 워낙 유명하죠. 예. 파벨이라는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사회주의 운동가, 강결한 노동운동가를 그려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정말 하나 신화로 격상된 그런 작가인데 그 작품이 바로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파벨이라는 인물 등장하는. 근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냉정한 혁명가를 그렸던 막심 고리끼만 생각하면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은둔자라는 소설은요. 김 PD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관된 원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처럼 디지털 흔적이 많이 남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은 꼭 그렇게 일관되게 살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 저 말 다 흔적으로 남으니까 이 친구 어제는 이런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딴 얘기하네. 이렇게 또 자꾸 발각이 되니까요. 네. 오래전부터 그래 왔는데 예. 아마 요즘에 이제 그게 흔적들이 많이 남으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지도 모르겠죠. 예. 근데 옛날엔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들이 예컨대 막신고리끼 그러면은 그 어머니를 딱 떠올리면서 아주 전투적인 작가, 그 사회 불의와 끝까지 싸우는 아주 혁명적인 작가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기 쉬운데요. 저는 요즘 들어 부쩍 그런데 사람들은 대단히 다면적이고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리고 뭘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웅숭 깊은 모습들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신고리끼의 요즘 여러 작품들을 읽고 있는 중인데 어머니에서 읽었던 고리끼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어머니라는 소설은 이미 그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혁명 이후에 또 혁명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막신고리끼가. 특히 이제 레닌하고는 절친이었는데 그런 미워하면서도 정말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절친이었는데 레닌이나 친구 볼세비키들이 혁명 이후에 폭력으로 치닫자 정말 시의적절하지 않은 글들 하면서 정말 레닌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요. 이런 혁명이 폭력이었느냐, 니들이 원하는 혁명이 이런 것이었느냐. 이게 정말 시인이자 예술가가 할 목소리들이죠. 그러니까 레닌이 불편하겠죠. 정말 친한 친구인데 또 정작 맞거든. 정치가 레닌과 예술가 고리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이 설득을 합니다. 제발 좀 멀리 좀 가 있어라. 또 레닌의 정적들이 고리끼를 이 지렛대로 해서 계속 괴롭히니까 좀 멀리 가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차 멀리 가는데 이탈리아인가 어디를 가면서 이제 요양을 합니다. 요양하면서 총 20년대 이제 소설을 쓰면서는 많이 바뀝니다. 이제 어떤 혁명에 관한 깊은 회의도 있었을 테고요. 또 고민도 있었을 테고 자기가 그 어머니에서 그렸던 그런 세계 혁명의 세계가 오면은 정말 환해지고 밝아지고 모든 게 꿈 같은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절망도 했을 테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후기로 나아가는 단편들, 멋진 단편들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리끼만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초기 작품부터 중기 작품까지 7편의 중단편 소설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은둔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은둔자라는 소설은 정말 고리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싶어 할 정도로 좀 낯설 겁니다. 고리끼란 이름부터 말씀드리면은 막신고리끼는 본명이 아니고요. 원래 작가들이 필명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본명이 아니고 예명인데 이 막신고리끼는 예명의 뜻하는 바는 아주 최대의 고통, 끝없는 고통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이게 견뎌내면서 살아온 그런 작가라는 게 이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은둔자라는 소설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구체화해보면 숲속에 어느 동굴 속에 은둔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둔자의 이름은 사벨리라고 합니다. 사벨리라는 은둔자가 동굴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외모가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사람 외모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벽돌처럼 불구죽죽한 얼굴은 보기 흉했고 왼쪽 뺨에는 귀에서부터 턱까지 큰 흉터가 눈꺼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붉은 흉터가 자리 잡고 머리칼은 군데군데 한 줄씩 빠진 흉측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힘겨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상 보면은 과거에 못된 짓도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짓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노인이 사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농부도 찾아오고 많은 여인들도 찾아오고요. 하면서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여성도 찾아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벨이라는 그 노인은 하나하나 그 삶의 귀한 의미들을 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하나하나 다 밝혀주면서 존재 의미가 얼마나
풍요롭고 귀한지 등등을 하나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그 못생긴 처녀가 와서 네. 뭐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네. 절름발이 처녀가 와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소연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노인이 동화를 들려주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너는 지상에 핀 꽃이야. 주님은 널 기쁨으로 키워주셨어. 그래서 넌 커다란 기쁨을 줄 수 있단다. 너의 예쁜 눈과 맑은 눈빛은 모든 영혼의 축제란다. 밀라야. 이랍니다. 이 밀라야는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의성어처럼 들리는데, 예. 이 밀라야란 말이 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의미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올레샤라는 힘들어하는 농부에게 얘기하는 여러 얘기 중에 한마디만 들으면 이렇습니다. 예. 허허, 이런 미인이 당신을 보면 모든 남자들이 행복해 할 텐데 왜 그런 말을 해, 밀라야. 밀라야는 어떤 그 이름이 아니고 의성어처럼 모든 사람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르는 여음구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원한일랑은 저리 내다 버려. 사람들이 왜 축일을 만들어 경축하는지 좀 보란 말이야. 우리 축일들은 선의 징표지 악의 징표가 아니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당신은 자신을 믿지 않잖아. 자신의 힘을 믿어야지.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아름다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 그 속에 하느님이 있어. 밀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을 품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귀한 의미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산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시 이제 크리스천이었을 테니까 예.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우리 김 PD님 잘 아실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귀 여겨 들을 만한 예. 눈여겨 보고 귀 여겨 듣는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귀 여겨 들을 만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요.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은둔자 노인 사별리가 고개를 들더니 모욕적이라는 듯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옥이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느님이 계시는데 지옥이 어떻게 있나? 그게 말이 되겠어? 이봐, 하느님과 지옥이 같이 있을 순 없네. 그건 속임수야. 다 자네같이 배운 사람들이 괜히 겁주려고 꾸며낸 거지. 사제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사람들을 겁주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지옥 따위를 겁낼 필요는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지고 남들을 으르고 윽박지르고 할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들, 축제와 같은 삶의 의미들을 읽어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 은둔자는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정말 그 오랜만에 이런 러시아 소설을 저도 읽었는데 이 고립기 소설 읽으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물론 지켜지면 좋겠지만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다양한 그 생각지 않았던 그 무의식의 영역들 또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 또 우발성들이 우리 삶의 경로를 바꾸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예. 그죠? 이 흉측한 외모에 끄달리지 마시고 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기 내면의 고유한 힘들에 계속 기울이라는 게 은둔자 사벨리 노인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자기가 걸어온 고통스러운 삶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할 것 같고요. 예. 여기 그 마무리 겸해서 이거 김 PD를 위한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하느님한테 누군가 물어요. 예. 당신 기도하느냐? 예.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느냐? 예. 저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딱 떠올랐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노인 은둔자 사벨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엔 열심히 기도했어. 성호를 그으며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기도 했지. 내 팔은 톱질로 단련되어 피로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톱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등도 마찬가지고 난 수천 번이라도 절할 수 있네. 아 소리 한 번 안 내고
근데 이 무릎뼈가 견디지 못하고 쑤시더군.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지. 내가 뭘 기도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내게 모든 게 있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데 난 하느님을 귀찮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느님은 하실 일이 따로 있는데 왜 내가 하느님을 방해하는 거지? 오히려 사람들의 하찮은 일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잖아. 그러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 하느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고 계시다. 그러니 나 같은 하찮은 멍청이를 위한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저 이렇게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동굴에서 나와 아무데나 자리를 잡고 하느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은 저기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생각한다네. 이복의 친구, 그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꿈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지.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루한 줄 몰라. 난 하느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에게 충고하지도 않지. 그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뿐이야. 하느님을 불쌍히 여기시오. 나중에 와서 보게나 내가 하느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사랑을 구하기 전에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실 일이 참 많을 텐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필요할 때만 하느님 찾고 이런 하느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느님이 힘드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하느님을 이용하고 모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 귀찮을까봐 자기와 닮은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또 인간을 또 인간끼리는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예수님. 예. 이 참 막심 고리키 참 곱씹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분이네요, 보니까. 네, 그럼 나중에 30년대 스탈린에게 좀 당하기도 하는데 이용당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정말 이런 바다집의 노래라는 멋진 시도가 있고 한데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혁명을 노래하고 혁명을 외쳤던 그런 작가가 혁명이 일단 성공하자마자 또 어떤 혁명을 외쳤던 사람들이 또 반혁명으로 돌아서는 혁명을 휘두르는 이걸 보고 다시 또 이 혁명에 반대하면서 진짜 혁명을 꿈꾸는 이런 멋진 예술가 시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고리키가 새삼스럽게 다시 의미 있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작가의 모습도 정말 다채롭습니다. 어머니의 작가, 그러니까 파벨이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정말 강철 같은 빡센,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는 그런 사회주의 운동가를 떠올리기 쉬울 텐데 그 이면에 이런 은둔자의 모습들, 또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이 첫사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고민하는 그 영혼들,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케이 작품은 은둔자뿐만 아니고 또 대답 없는 사랑이라는 좋은 작품집이 있고요. 주기 작품집들을 모아놓은 작품들이 있고요. 또 마부라는 작품집도 있고 이 고리케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을날 함께 읽으면서 고리케이의 또 다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막심 고리키의 은둔자로 함께했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이 책 받을 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힐링 방법 가운데 하나지요. 컬러링북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치는 사람들이 멍 때리기용으로 많이 하는 컬러링북. 자, 그런데 소개해드릴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원래는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군요.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북. 네,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 등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제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분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께 펜션 2인실 이용권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매주 금요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모실 펜션입니다. 이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두모실 펜션. 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자, 정답자 만나볼까요? 페리그린님, 정답 동탁 맞히셨습니다. 십상시의 난을 진압한, 네, 그 주인공이 바로 동탁이죠. 뉴스 듣기 평가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에게 싸다구를 날릴 때 가장 시원합니다. 망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앞에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란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민정수석의 난을 보는 제 느낌이 딱 이렇습니다. 책 제목처럼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우린 언제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정답자는 페리그린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소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자가 되고자 청문회에 나간 한 중년 여성입니다. 매년 5억 원, 매월 4,200만 원꼴로 용돈을 썼는데 선생님이 만약 여성이시라면 하루에 140만 원꼴로 돈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룸살롱을 날마다 갈 수도 없고 또 무슨 명품을 산다고 해도 쌓아놓을 때도 많지 않고 하루 140만 원 주면 고맙지만 다 못 쓰지요. 네, 사연 계속 읽겠습니다. 이 선생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을 썼습니다. 그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걸 갖고 비난을 하면 어쩌자는 거지요? 누가 하루 140만 원씩 용돈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주정차 위반 19회, 속도 위반 9번,
좌석 안전띠 미착용 1번 해서 총 29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돼서 115만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남보다 더 국가에 현금을 바친 셈이지요. 따라서 박수는 못 칠 망정 비난을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선생님, 어쨌든 저는 지금 조용히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거가 털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것은 죄가 아니겠지요. 무소유님, 망중에 심려가 많으실 텐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용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대신 대우조선 해양 보고 쌀 사와라, 전기요금 대신 내라, 성악하는 딸내미 레슨비 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최경환 오빠가 대우조선 해양에다가 팍팍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 해양 돈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대우조선 해양 지금 정권 실세에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40만 원, 한 달에 4,200만 원, 1년에 5억 원, 네, 지출을 없애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 주필 날아간 거 못 봤냐고요? 네, 그렇다면 범칙금 문제 해결할 방법도 일러드리죠. 승용차를 버리고 똥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왜 땡땡 환경하는 똥차 말입니다. 똥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 경찰도 인간인데 어디 똥차를 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운전면허가 2종이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이 돌대가리야. 어? 네가 하려는 공직자 이거지? 어? 네 머리가 텅텅 비어서 빌공짜해서 공직자. 어? 이 띨띨아. 어? 야, 하나만 해, 하나만. 어? 부자로 살던지 공직자로 살던지. 예,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오늘은 강백수의 노래 I have a dream 일부를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김태희랑 사귄다면 김태희 될 곳을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송혜교랑 사귄다면 송혜교 될 곳을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김연아랑 사귄다면 김연아 될 곳을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박근혜랑 사귄다면 박근혜 될 곳을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10만 원이 생긴다면 10만 원치술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100만 원이 생긴다면 100만 원치술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1000만 원이 생긴다면 1000만 원치술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1억 원이 생긴다면 1억 원치술 사먹을 거야 이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